우리 박미라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네,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쵸. 다들 마이크 끄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제가 왜 소리가 안 되는지 보려고 있었네요. 네. 오늘은 이제 가족의 뿌리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번 주에 제가 숙제 내드렸던 거 기억하셔요? 네. 숙제 해 오셨죠? 네, 왜냐하면 이게 가족의 뿌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상당히 사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나의 가치관이나 내가 보는 관점이나 혹은 내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툴들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청년 친구들이 슬리퍼에 이제 나시티에 반바지를 입고 질질질질 청년부 예배를 오면 제가 청년부 목사일 때도 그 얘기 했어요. 그 권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렇게 옷 입고 예배당 오면 안 되죠. 막 뭐라 그러셨거든요. 사실 벗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옷은 입고 있었죠. 나시에다가 이제 반바지에다가 뭐 이제 조리가 뭔지 아시죠? 이 발가락 2개 딱 끼우는 이런 슬리퍼를 신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벗고 온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건 이제 단순한 이유기는 한데 그게 바로 가치관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가거나 혹은 예배의 자리에 갈 때는 정중한 정장 차림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멀쩡하게 팔도 있고 멀쩡하게 이 다리 길이도 다 보이는 이제 긴 바지를 입어야 되고 발가락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운동화 정도까지 아니면 구두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내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게 되게 놀라운 건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배운 경우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부모님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별로 안 모범적으로 막 조리 신고 막 온데 돌아다니고 부모님들이 이제 가정을 책임지지 않았던 그런 이제 부모님들도 꽤 있으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겠구나. 그럼 나는 다르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만의 틀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내 기준의 틀인 거예요. 그 기준의 틀에 따라서 우리들이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내 가족이 어떻고 그다음에 내 생각이 어떻고 그다음에 내 원풀이가 어떤 건지도 되게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컴플렉스 되게 많으시죠? 컴플렉스.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네요. 그죠? 컴플렉스 되게 많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분 중에 이제 그 70대 후반 여성분이셨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얼굴 전체를 다 손대셨어요. 뭐 지방 제거하고 주름살 제거하고 70대 후반이신데요. 자, 선생님들 지금 화면을 보이니까 나는 찬성이다. 70대 후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뭐 좀 땡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거 필러 좀 넣고 그래서 뿔떡뿔떡하게 해서 젊게 보이게 하는 거 찬성이다. 있으신가요? 몇 명 계시네요. 나는 반대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누구누구 선생님, 70대 후반의 나이에 되게 용기를 내셨네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용기를 내셨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평생 이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못생겼다 그러고 사납게 보인다라고 그런 얘기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생 자기한테는 컴플렉스였대요. 자기 부모님
부모님조차도 자기한테 에이 그 못나나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어떻게 네가 인생을 살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혹은 내 이제 양육자들이 혹은 내 조부모님들께서 나에게 했던 이야기들 중에 많은 부분이 나한테 컴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컴플렉스는 누구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까 그 내담자요, 70대 후반에 얼굴에 손을 댄 그 내담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못생겼다고 저 인간이 또 나한테 한 소리 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가 장난으로 제가 한참 이제 아기 때 못난이 인형이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못난이 인형, 그다음 뭐 걱정 인형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은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웃기게 생겼거든요. 근데 어머 장난으로라도 자기 되게 뭐 못난이 인형 닮았어. 혹은 그냥 뭐 야 그 걱정 그거 하지 마. 그 인형 닮았어. 그러면 성질을 버럭 났다는 거예요. 아니 나보고 못생겼다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왜 성질이 그렇게 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컴플렉스가 건드려진 거예요. 그죠? 내가 컴플렉스, 저는 사실 이제 그 뭐 외모가 특별하게 이쁘지는 않지만 저는 못생겼다라는 얘기를 듣지도 않았고 저는 외모에 관심이 별로 없는 인간이라 뭐 저보고 못난이 인형 닮았다 그러면 아 닮았다 보다 그러고 뭐 걱정 근심 없는 인형 닮았다 그러면 저는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전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컴플렉스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컴플렉스가 되니까 욱하고 올라온 거예요. 왜 컴플렉스가 됐는가 그거를 알아보면 부모님들한테서 들은 거죠. 그리고 자기를 키워둔 사람들한테 들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왜 성질 내지? 라고 하는 포인트가 바로 컴플렉스하고 만났던 그 포인트가 바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성질 내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가족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불안감이 요즘에 되게 많이 높잖아요. 불안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심장이 벌컹벌컹거려서 제가 걸어 다니는데 다리에 힘이 다 빠져요. 막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가정 전체가 다 불안감이 많아요. 그게 대대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초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또 내가 원초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어떤 건지 살펴봐야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행동,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 제가 이제 숙제를 드린 이제 가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가계도를 보는 이유는 되게 놀라워요. 놀라운데 왜 놀랍냐면 정말 재밌기도 하고 많은 것을 가계도에서 보여주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이제 화면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가족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저희 가족 사진이거든요. 되게 다정해 보이죠? 3대가 모여있는 가족 사진이에요. 가계도라는 게 오늘 제가 그리려고 했던 가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드릴게요. 제가 왜 우리가 뿌리를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가계도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 가계도 그러면 가계부 생각해서 뭘 출입을 기입하나 뭐 이런 생각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개념도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가족의 3대를 묘사하는 가족 계보 도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1세대, 2세대, 3세대, 그 다음 뭐 4세대, 5세대에 걸쳐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게 바로 가계도다라고 하는데요. 이 가계도를 이제 작성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시작을 했냐면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보웬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그 시작을 하였거든요. 그분이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 정신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정신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왜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은 멀쩡히 살아갈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2, 3대 부모님들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아, 이래서 이 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계도가 시작이 되었고, 저번 주에 뭐 제가 간단하게 이제 건강한 가족에 대해서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표학자들 중에서 맥골드릭이나 이런 사람들이 체계화시킨 게 바로 가계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계도를 작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의 2, 3대 이상에 걸쳐서 내려오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모든 거는 우리가 태어나면 죽기는 하지만 태어나고 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살다 죽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대부분 내가 자라온 가정의 모습대로 살아가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남성분도 계시고 여성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얘기 듣지 않으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한 번씩 때때로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우리 엄마랑 똑같아졌네? 내가 이렇게 우리 아빠랑 똑같아졌네? 라는 경험 있으시죠? 그런 거를 살펴보기 위함이 바로 가계도를 작성하기 위한 이유다라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세대에 걸쳐서 반복되는 패턴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거를 확인해서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도 아마 생명의 전화 학습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고 어쩌면 뭐 상담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건데 이제 많은 내담자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만 하면 저는 나아지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나아집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것 자체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길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은 내담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담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상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상담할 필요가 뭐가 있냐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항상 똑같거든요. 뭐 우리가 하루의 삶이 똑같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밥 먹고 나면 출근할 준비하고 이제 또 일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게 반복인데요. 이 패턴 자체는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그러니까 나 아닌 타인 같은 경우는 그 패턴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패턴을 바라보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패턴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코멘트 해주는 게 상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계도를 작성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뭐 조상까지 가지는 않지만 3대에 걸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패턴들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고 끊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요 가계도 작성의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없어져야죠 라고 하지만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가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문제 인식이라는 거죠. 아, 내가 윗세대부터 우리 가정에서는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인식을 통해서 붙이고자 하는 시도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각 세대 가족에 대한 이제 중요한 정보를 획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번째는 가족 문제, 그 다음에 문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다. 다 같은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명시적으로 딱 한 판에 놓고 가족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들이 뭔지, 그 다음 감정들이 뭔지 살펴봄을 통해서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가계도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가계도를 처음 만든 분이 바로 모레이 보웬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사진에 보이시면 이
이분이 보엔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되게 놀라운 일을 하신 거죠. 이전에는 사실 가계도를 어떻게 썼었냐면 심리학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상담학적으로. 그 의사들이 질병을 고칠 때 사용했어요. 우리 지금 병원 가면 그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부모님 중에 혹시 고혈압 있는 분이 있으세요? 당뇨 앓았던 분이 있으세요? 이런 거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뭐 혹시 뭐 어디 수술한 경험 있지 않으세요? 유전적인 질병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가계도였는데요. 이 보행 아저씨가 그 유전적으로 의학 쪽에서 사용하던 이 가계도라는 것 자체를 심리 쪽으로 끌고 와서 이제 가족 전체에 발견을 하다 보니까 가족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감정이 있더라. 그리고 그 패턴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이제 가계도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둘, 셋, 넷, 다 6가지인데 가족 치료 내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이 머레이 보엔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바라봤던 개념인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요. 우선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저번 주에 경계선 이야기 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사람은 경계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경계선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침범하지도 못하게 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침범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계선의 영역은 우리가 잘 파악을 해보시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낯선 사람이 나한테 다가온 거예요. 어느 정도 다가왔을 때 편안한가 보세요. 이게 나예요. 그런데 어떤 낯선 사람이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이 정도 거리가 편해요. 낯선 사람이 힘들지 않아요? 라고 하면 이 정도 거리가 사실 나의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다가왔을 때 바로 코앞에 낯선 사람이 다가왔을 때 편안한 사람은 사실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거의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 수준은 뭐냐면 이 사람이 팔을 벌렸을 때 이렇게 쫙 벌렸을 때 이렇게 다 동그랗게 그릴 수 있는 게 바로 경계선인 거예요. 요거는 자리의 경계선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 보면 그 자리에 앉을 때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식당에 가실 때도 보면 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갈 때는 상관없지만 한 5명, 6명 가면 특징이 있는 거 아세요? 바로 옆자리 아니면 바로 건너편 자리에는 누가 앉아요? 친한 사람들 아니면 잘 안 앉잖아요. 낯선 사람을 앉히지는 않거든요. 그게 바로 영역의 경계선인 거예요. 지역적으로도 내가 두 팔을 벌렸을 때 이 영역 안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요 라고 세우는 게 바로 경계선인데 이 영역을 넘나들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넘나들 수 있냐면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들한테는 넘나들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넘나들게 해도 괜찮지만 이 경계선 안에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항상 거주하면 되지는 않아요.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경계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는 삼각관계가 되어 있지만 분화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분화가 그 보엔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신질환자들을 검사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부모님들 그리고 그 형제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와, 이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있네 라는 걸 본 거예요. 제가 한 5년 전쯤에 그 대학에 강의를 한 몇 년 다녔었어요. 그 대학에 강의를 다녔는데 되게 어이없었던 경험을 했었는데요. 시험 날이었어요.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한 그 중년 여성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우리 아들이 지금 너무 아파서 시험을 못 치러 가겠어요. 양해해 주세요 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우 그 아이가 전화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픈가요? 라고 했더니 아예 뭐 그건 아닌데요. 제가 전화한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요런 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걸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파악이 됐는데요. 분화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나다라고 인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부모님의 영향받았던 거 떼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받았던 거 떼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나 스스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분화인 거예요.
그 보행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분할을 이야기했거든요. 첫 번째 분할은 뭐냐면 기본적인 분화, 기본 분화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 분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기본 분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가족하고의 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라고 측정하는 거를 기본 분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하면 그 뭐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부부에 대해서 같이 강의를 할 건데요.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의 주인은 그 메인 멤버는 누가 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부부가 되어야 되는데요. 결혼을 했는데도 중요한 일을 남편하고 의논하지 않고 친정엄마랑 의논하고 남편 역시 부인하고 의논하지 않고 자기 그 엄마 아빠랑 의논을 하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분화가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논은 먼저 부부 사이에 하고 그다음 어르신들하고 의논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 기본 분화라는 것은 원가족에게서 내가 얼마만큼 생각적으로 또한 감정적으로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기본 분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능적인 분화예요. 이 기본 분화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면적인 분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이제 그 기능 분화예요. 기능 분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현재 맺고 있는 관계와의 이제 관계의 수준에서 얼마만큼 의존하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의존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라나는 동안에는 마마보이, 뭐 파파보이, 엄마 아빠한테 딱 붙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원하시는 대로 살게요 라고 하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해서 직장을 가면 직장 상사나 동료한테 딱 붙어서 그대가 결정하는 대로 나는 따를게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배우자한테 딱 붙어서 그이가 당신이 좋은 게 내가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관계를 맺는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의존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기능 분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화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살면서 사실 나는 스트레스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나는 되게 강압을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 없잖아요. 스트레스나 불안 조절 자체를 전혀 하지 못해요. 분화가 되지 않으면.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떡하나 이러고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이러는 게 바로 사실은 분화가 안 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늘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를 온팡지게 그대로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기능 분화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잘 된 사람들은 어떠냐? 스트레스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이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공동체 속에서 날마다 좋은 소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가끔 뭐 나쁜 소리나 일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 저 사람은 날 싫어해 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자기 분화가 높은 사람은 저 사람이 내가 일하는 방식 중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내 감정과 내 사고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바로 분화가 잘 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예도 할 수 있고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분화가 잘 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생각보다 자신의 의견 표출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남의 눈치를 많이 봐서 사실은 대답을 잘 못하기도 하지만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라는 개념은 뒤집어 보면 분화가 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화라는 건 내가 나처럼 살아가는 게 바로 분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엔의 이제 치료 이론 중에서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면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는 말 그대로 삼각형을 이루는 관계예요. 이 삼각형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냐면 가해자가 있고요. 피해자가 있고요. 구출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명의 내부인이 있는데요.
그리고 가해자, 뭐 이제 피해자, 구출자가 있는데 이 세 명이 같은 공동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이 한 편을 짓는 게 아니라 두 명만 편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명을 외부인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비밀 결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한 사람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삼각관계를 하는 이유도 바로 불안하기 때문인 거예요. 요거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자면 바로 그거인 거예요. 그 부부가 싸우고 나면 뭐 아내들 같은 경우 누구누구야 아빠 밥 먹으라고 해라 라고 많이 시키잖아요. 자녀 통해서. 그리고 뭐 남편도 누구누구야 엄마한테 안 먹겠다고 해라 뭐 이렇게 자꾸 시키잖아요. 사실은 누가 싸운 거예요? 부부가 싸운 거잖아요. 근데 부부가 해결을 해야 될 것을 부부 둘이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라는 또 다른 삼각형을 만들어서 세 명이 해결 구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해결이 절대 되지가 않아요.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를 탈출해 나오는 것,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삼각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탈삼각관계를 해야지 제대로 분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혜는 이야기한 거예요. 대부분 가정을 살펴보면 아이는 누구랑 친하죠? 엄마랑 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빠하고 자꾸 떨어져 있잖아요. 요게 바로 삼각관계인 거예요. 내가 화가 나거나 내가 감정이 슬프거나 내가 감정이 기쁘거나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나누어야 될 대상은 나와 배우자다라는 거를 잊지 않는 게 바로 탈삼각관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도 그 대상과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이제 상담 장면도 사실은 삼각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부부 상담 같은 경우요. 제가 지금 이제 부부 상담을 몇 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부가 두 명이 와요. 그런데 이 사이에 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삼각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삼각관계는 그러면 아까 여기 보혜는 탈삼각관계 하라 그랬는데 이런 삼각관계는 괜찮은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상담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내의 구성원이 아닌 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객관성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하는 삼각관계, 뭐 상담 장면에서 나타나는 삼각관계는 치료적 삼각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치료적 삼각관계도 너무 오래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삼각관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담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삼각관계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두시면 좋고요. 세 번째 이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핵가족 정서체계예요. 요거는 뭐냐면 핵가족은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엄마, 아빠, 자녀들로 되어 있는 것. 요거는 그 자그마한 이 핵가족들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 상태의 질을 이야기해요. 그거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인데 그거 아세요? 배우자를 고를 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좋아하고요. 뭐 어떤 사람은 나만 사랑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가장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분화 수준이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골라요. 혹은 분화 수준이 나보다 더 떨어지는 사람들을 배우자로 골라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부모한테 계속 얽매여 있으면 내 배우자는 나처럼 똑같이 얽매여 있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심하게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핵가족 감정체계라는 것은 뭐냐면 가족 내에 그렇게 분화가 안 되어 있고 분화가 안 되어 있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아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화가 안 된 이유도 있거든요. 내가 나로서 살아가기에 나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핵심이 바로 불안하기 때문에 나로서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나로 살아가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 혹은 혼난 경험이 많을까 봐 내가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로서 살아가기가 이제 힘든 건데요. 그게 다 불안인 건데요. 그렇게 불안도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 분화가 덜 된 배우자끼리 불안도가 높은 배우자가 결혼을 해서 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안 그래도 엄마 아빠의 불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다가 이 부모들이 둘이서 딱 결혼을 했을 때 불안도가 해소가 되면 되는데 안 그래도 그 분화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더 서로에게 왔다 갔다 감정적인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한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 집중을 하고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붓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가족 투사 과정인 거예요. 핵가족 감정체계와 가족 투사 과정은 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핵가족 감정체계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한쪽 면한테 이제 자꾸 감정이 가게 되어서 배우자의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제 미분화된 사람 둘이서 결혼을 했으니까 만성적인 결혼에 대한 갈등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갔다? 아이한테 계속적으로 그 불안감이 온전하게 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가족 투사 과정이기도 하고 또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가 역기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태의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가족 투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화된 부모가 만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그대로 미분화된 자녀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거 있어요. 요즘에 그거 보세요. 금쪽이라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거. 그 금쪽이라는 프로그램 보면 애들이 되게 반항을 많이 하는 애들도 있지만 자기 감정 얘기 전혀 안 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반항을 하든 아니면 자기 감정 표현을 안 하든 그 아이한테 나중에 그 코끼리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누구누구야, 너 오늘 감정이 어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누구누구야, 엄마는 어때?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기가 막히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엄마가 힘든 게 난 싫어. 엄마가 우는 게 싫어서 난 이렇게 행동을 해. 이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가족 투사 과정이 잘 나타난 전형적인 대답인 거예요. 부모의 감정이 아이의 감정이 되는 거예요. 가족 투사 과정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아이한테 가느냐, 형제 서열에 따라서 가기도 해요. 대부분 부모들은 보면 자기하고 비슷한 아이한테 혹독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혹독하게 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아이와 계속적으로 감정적으로 엮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을 쏟아붓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 이제 만약에 가족 투사 이제 과정이 많이 나타나느냐면 감정적으로 부모한테 딱 붙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부모의 감정이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이는 안 그래도 분화가 안 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원래도 분화가 안 되어 있는데 부모의 감정을 오롯이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더 분화가 안 된, 분화 수준이 낮은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고 가족의 희생양처럼 모든 감정, 가족의 모든 감정들을 다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나타내더라라는 것을 보앤이 발견했죠. 그게 이제 우리 모습 속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 전수 과정이 이제 보앤이 얘기하는 놀라운 이제 이야기인데요. 보앤의 이제 가족 치료 이론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다세대 가족 치료라고 얘기해요. 다세대라는 것은 뭐냐면 한 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번 주에 숙제 낼 때 3대까지 생각해서 찾아오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 세대를 걸쳐서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다세대 전수 과정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뭐가 나타났냐면 1대에서 나타나는 감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가 2대에서도 나타나고요. 2대에서 나타나는 감정적인 감정적인 문제나 아니면 관계적인 문제가 또 3대에서도 나타나고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다세대 전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패턴이든지 속박이든지 죄든지 이게 다 전수되더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감정 단절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원가족과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 부모가 서울에 살면 나는 경상도로 이사를 와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단절을 시키는데요. 거리의 단절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단절이 있냐면 부모하고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 감정적인 단절도 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하는 뭐 거리 단절이든 감정 단절이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부모하고의 관계를 끊기 위함이긴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요 부분 자체도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 관계를 풀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감정 단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어렵기는 하죠. 요거를 우리가 오늘 가계도를 통해서 내 가족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가계도 작성 방법이 있어요.